안녕하십니까. 자, 띄어쓰기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공부했었던 2시간의 공부가 결국은 띄어쓰기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띄어쓰기를 총 4개의 단원으로 제가 나눠놨는데 2개의 단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 뒤에서 배우게 되는 이 2개의 단원은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을 하면서 이건 어떻게 띄어써야 되지? 이건 붙여 쓰는 거 맞을까? 띄어 쓰는 게 맞을까? 라고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절대로 전혀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띄어쓰기의 내용 중에 앞에 것이 한 비중이 한 70% 정도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쪽 부분은 한 30%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높은 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 그냥 제가 편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눈으로 익혀두시는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띄어쓰기다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띄어쓰기는 무엇을 중심으로 한다? 전 세계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띄어쓰기를 한다. 그렇다면 전 세계 모든 언어에서 도대체 단어인지 아닌지를 어떤 대상을 놓고 어떤 요소를 놓고 단어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할 수만 있다면 결국 띄어쓰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역시 단어이냐 아니냐를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형식 형태에서 접사와 그 다음에 어미와 그 다음에 조사, 접어줘라 그랬죠? 이 접사와 어미와 조사들만이 뭐가 된다? 붙여 쓰고 나머지는 띄어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녀석은 바로 의존명사였어요. 의존명사. 의존명사인 녀석이 어떤 경우에는 그 어미처럼, 어떤 경우에는 조사처럼, 어떤 경우에는 부사처럼, 즉 어미, 조사, 부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접사, 어미, 조사, 부사, 의존명사 이런 것들이 혼동의 세계에 들어있는 것들,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정리를 해드리고 또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도 드렸으니까 충분히 공부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규범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글 맞춤법에 보시면 한 10개의 항목으로 띄어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글 맞춤법에 나와 있는 10개 항목에 대한 것이 이미 앞에서 어느 정도는 언급이 된 것들이에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예요. 순서나 숫자. 순서를 나타내거나 혹은 숫자의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붙여 쓰고 띄어 쓸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기본 대원칙은 뭐야? 단어면 무조건 띄어 쓰는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단위 명사? 의존 명사잖아. 그렇다면 띄었어야지. 왜? 의존 명사는 체언 속에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까지 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공부한 얘기고, 단위 의존 명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쭉 앞에서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살짝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단위 의존 명사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을 때 순서를 나타내거나 혹은 숫자, 여기서 숫자라는 것은 1, 2, 3, 4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얘기합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 붙여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순서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렸을 때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붙여 쓸 수 있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붙여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띄어쓰기가 내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띄어 쓰는 게 맞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1과 이렇게 보시면 제1과, 자, 예를 몇 개만 볼게요. 자, 이 경우에 쟤는 당연히 무엇이 되냐면 이 녀석은 접두사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접어조니까 얘하고는 붙여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위 의존 명사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요래 띄어 써야 된다는 얘기지만 붙여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붙여 쓸 수 있느냐? 제1, 제2, 제3 무엇을 나타낸다? 순서를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자, 순서를 나타내니까 제1과를 어떻게 한다? 그냥 여길 다 붙여서 제1과 이렇게 써도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되십니까? 자, 여기는 붙였을 수도 있고 띄었을 수도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반드시 접두사기 때문에 붙였어야 한다는 거. 얘를 주의하시면 돼요. 쟤를 주의하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것도 마찬가지 뭐죠?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3학년, 1학년, 2학년 그래서 3과 학년을 3학년 이렇게 띄었을 수도 있으나 붙였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왜? 순서를 나타내니까. 자, 그 다음에 6층, 1층, 2층, 3층, 그래서 6번째 층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6층 하면 여기를 띄었을 수도 있고 붙였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왜? 순서를 나타내니까. 그래서 당연히 층이라는 것, 학년이라는 것, 과라는 것은 모두 무엇?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숫자가 보이죠? 1446년의 10월 9일. 그죠? 그 다음에 2대대 80원 10개, 그 다음에 10개 10, 그 다음에 16동 502호, 그죠? 제1어학 실습실 7m 이런 것들. 아라비아 숫자가 나올 때는 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집어넣으시면 된다. 단위 의존 명사 같은 경우엔 말이다. 순서하고 숫자를 나타내는 경우엔 말이다. 붙였어도 된다. 그러니까 아주 그 모양을 따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하고 띄어서 학년 이렇게 쓰기 굉장히 어색해요. 그러니까 그냥 붙여 쓰는 게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붙여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내용이에요. 순서라 그랬는데 이번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차례라고 얘기하는데 차례가 결국 뭐죠? 결국 순서예요. 역시 차례를 나타낼 때도 뭐한다? 붙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예를 하나 보시면 제17대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17하고 대 띄고 그 다음에 대통령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쓰게 되느냐? 대통령 하나의 명사죠. 그죠? 단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17 숫자를 나타냈고요. 이 녀석은 당연히 접두사니까 반드시 붙였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띄어쓰기 원칙을 가장 정확하게 지킨 녀석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제라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순서를 나타내는 개념이 제가 있으면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1, 제2, 제3 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순서, 차례의 의미가 제2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요 녀석이 차례를 나타내는 거, 순서를 나타내는 거니까 의존명사 이 부분을 열에 붙였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선생님 대통령도 붙였어요? 아니죠. 얘는 당연히 명사니까 띄었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얘를 붙였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붙였을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건 결국은 요 순서라는 말하고 결국 같은 말이에요. 순서라는 말하고 결국 같은 말인데 제라는 녀석이 붙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만약 없으면 그래도 역시 17대라는 건 1대, 2대, 3대, 4대 순서를 나타내는 거, 차례를 나타내는 거니까 제가 있으나 없으나 붙였을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순서, 숫자, 차례. 요거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걸 보시면 연월일 시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연월일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월과, 그 다음에 일과, 그 다음에 시각을 나타내는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범주 안에 무엇이 되죠? 순서 차례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00년이라 그런다면 1999년 다음에 오는 녀석이에요. 2월이라고 하면 1월 다음에 오고요. 10일이라고 하면 9일 다음에 오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도 어쩔 수 없이 순서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시각도 마찬가지죠. 10시는 9시 다음에 오게 됩니다. 혹은 9시 55분 다음에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시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월일 시각이라고 하는 녀석들도 마찬가지 붙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숫자가 나타날 때는 당연히 붙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3년 7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2013년 7월 10일이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시는 거냐면 년이란 녀석이 있고요. 그죠? 년이란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이란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이란 녀석이 있죠. 얘네들이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뭐야? 붙였어도 된다. 왜? 얘도 차례 순서를 나타내는 거니까. 됐습니까?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1시 39분 했을 때 11시 39분 11 하고 시를 띄어쓰고 그죠? 30하고 9하고 분을 띄어쓸 수 있으나 붙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차례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다면 순서 숫자, 차례, 연월일, 시각을 한 묶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오히려 더 충분히 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나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주의해야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효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수효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전부 다 뭐죠? 붙였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였어요. 수효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띄어쓴다 그랬어요. 띄어쓴다. 수효를 나타낸다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수니까 결국 시간으로 따진다면 동안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년, 개월, 일간, 시간.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시각이 있는데 시간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자, 시각은요. 지금 몇 시예요? 그러면 몇 시예요? 11시 25분이에요. 그게 시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이라는 것은 선생님 이번 강의를 얼마 동안 하실 거예요? 30분간 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죠. 그래서 우리가 30분간 이렇게 했을 때는 얘는 반드시 띄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왜? 동안, 수효. 그죠? 동안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효 동안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앞에 있는 순서, 숫자, 차례, 연월일, 시각이라는 건 그냥 다 묶어서 순서, 차례나 숫자, 아라비아 숫자가 있을 때는 붙여 쓰는 것이 인정이 된다. 가능하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근데 동안, 수효를 나타낼 때는 아니다. 붙였으면 안 된다. 띄었어야 된다. 그래서 2년 6개월간의 여긴 마찬가지 또 주의하실 것은 아라비아 숫자는 예외예요. 아라비아 숫자는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간의 군생활 그랬죠? 2년 6개월 자, 2년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수요를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붙여 쓰지 못하고 반드시 띄어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2년 6개월의 군생활. 선생님이 군생활한 게 2년 6개월이어서 2년 6개월로 썼죠. 30개월 꾹 눌러서 군생활 다 하고 나왔어요. 예. 어둠의 자식들이죠. 그렇죠? 예. 전혀 힘이 없어서 주변에 힘이 없어서 정보도 없어서 2년 6개월 딱 꾹 눌러서 군생활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띄어 써야 된다. 그러나 이 녀석을 뭐예요? 숫자로 할 때는 이렇게 붙였어도 된다. 그러니까 숫자 표현을 할 때는 이런 원칙에 대해서 헷갈리면 무조건 뭐예요?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붙여 쓰시면 되는 거죠. 그죠? 쉬운 해결 방법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붙여 써버리면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그랬어요. 만 단위. 근데 만 단위로 띄어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기 막 억까지 가고 조까지 가는 예를 제가 막 들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숫자를 쓸 일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써도 억, 조 이렇게 물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쓰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억까지만 아시면 돼요. 억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억 3,456만 7,898. 7,898이다.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일십, 백, 천, 만 단위니까 네 자리씩 이렇게 네 자리씩 끊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바로 12억 3,456에 만에 7,800 무슨 주산학원 같아요. 그죠? 네, 898 이거다 이런 얘기. 12억 3,456만 7,800 이게 길다는 얘기죠. 끊어라.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걸 보시면 돼요. 1단위 그냥 끊으시고 만 나왔죠? 여기 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만.
그 다음 뭐예요? 만 다음에 억.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억만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억만이만 기억하시면 된다. 억만이. 그죠? 여러분들은 나이가 저보다 훨씬들 어리시기 때문에 억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린 시절에 언니, 오빠, 형들 보던 뭐라 그럴까요? 재미난 그 청소년 소설이 있었어요. 청소년 소설에 등장하는 억만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억만이의 미소 뭐 이런 소설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저도 알아요 하는 사람은 좀 연식이 많이 되신 분이에요. 자, 어쨌거나 12억 3,452만 때 억만, 그죠? 만 단위니까 만하고 억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243조 조억만이네요. 그렇죠? 조억만 그 다음에 1단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렇게 단위라고 해서 첨가된 내용이 있어요. 뭐가 첨가됐냐면 금액을 적을 때, 그렇죠? 액수를 적을 때는 항상 붙여 써야 되는 거 알죠? 은행에 가서도 이렇게 적을 때는 누군가가 그걸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싸그리 다 서로 붙여 쓴다라는 겁니다. 은행에서 하실 일이니까, 은행에서 하실 일, 그다음에 무슨 계약서 같은 거에 하실 일이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죠? 순서 차례 숫자. 순서 차례 숫자. 머릿속에 기억하실 건 이거예요. 순서나, 그 다음에 차례나,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는 붙여 쓰는 것이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수효나, 그 다음에 뭐예요? 동안을 나타내는 것은 붙여 쓰지 아니한다. 다시입니까? 근데 제일 썬 녀석은 뭐예요? 숫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하나 더 기억하시면 되죠? 만 단위. 요 말들만 기억하시면 여기에 규범이 몇 가지 나와 있는 규범이 다 끝났습니다. 숫자와 관련된 규범이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숫자 끝났습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규범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규범엔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밑에다가 붙여 놓은 녀석입니다. 뭐냐면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난다. 그죠? 단음절로 된. 자, 단음절 단어의 연속이다. 단음절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단음절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어떡할래? 이런 얘기죠. 단음절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 자, 단음절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붙여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너무 좀 지저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때 그곳.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띄었으니까 한 글자씩 이렇게 너무 듬성듬성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때 그곳을 붙여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것. 이것도 마찬가지. 당연히 이렇게 다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음절이 반복되는 게 너무 보기 흉하다. 그래서 붙여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관형사. 관형사와 무엇? 체연. 명사가 결합되는 경우와 그 다음 부사와 부사가 결합되는 경우만 붙여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체와 부부. 관체 부부만 붙여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체와 부부만을 붙여쓸 수 있다.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것은 관체 부부. 특히 부부가 되더라도 부부가 잘 어울리지 않을 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부부. 부부 관계와 같은 거예요. 부부는 부부니까 둘이 딱 붙어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잘 안 맞아. 안 맞으면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부부가 잘 안 맞을 때, 하나의 묶음으로 잘 어우러지지 않을 때는, 그때는 띄어 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예들은 전부 다 되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한 입, 두 입, 이곳, 저곳, 내 것, 이 집, 저 집, 한 잔 술. 이런 거죠. 한 잔 술까지 한번 해볼까요? 한 잔 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자, 연속됐다, 띄었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붙일 수 있냐는 얘기예요. 요렇게 붙일 것이냐, 요렇게 붙일 것이냐 하는 얘기죠. 자, 결국 여기서 뭐냐면 얘가 뭐죠? 수식을 하는 거죠. 그죠? 뒤에 있는 잔을. 그렇다면 요렇게 붙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관체로 붙인 거죠. 관체로. 됐습니까? 관형사 체언, 관형사 명사로 붙여서 한 잔 하고 띄어서 술.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기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띄어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제나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좀 더 큰 이 새 집. 자, 얘들아,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더 큰 이 새. 자, 조금 이쪽으로 가서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더 큰 이 새 집을 마련했어. 눈물이 나지? 이제 각자 방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좀 더 큰 이 새 집 하니까 전부 다 띄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이제 품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같은 경우에는 부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뭐요? 더 부사죠. 선생님, 이게 부사인지 관형사인지 이거 어떻게 알죠? 한번 넣어보세요. 그죠? 예. 좀만 먹어, 조금만 먹어, 더 먹어, 큰 먹어 안 되죠. 그죠? 용언을 수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관. 그죠? 얘 어때요? 이 먹어 안 되죠? 그죠? 이 사과, 큰 사과 되죠? 역시 관. 그죠? 자, 그 다음에 새는 어때요? 새 먹어, 새 달려. 용언을 수식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관. 그죠? 집은 뭐예요? 얘는 수식하는 녀석이 아니라 수식당하는 명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녀석들을 어떻게 붙였을 수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관체와 부부가 붙였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부관이나 관관은 붙였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부부는 함께 일심이 동체하여 좀 더가 가능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관관 안 되고 관명, 관체 되죠? 이 녀석은 붙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좀 더 큰, 그 다음, 이, 새 집,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거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더 큰, 이렇게 붙이게 되면 부관이 됐어요. 부관 안 됩니다. 자, 뭐라고요? 관체나 부부. 됐죠? 관체 부부. 관체나 부부를 붙여 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훨씬 더 큰 새 자동차 이거 있어요. 훨씬 더 큰 새 자동차.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훨씬 더 큰 새 자동차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 했던 거니까요. 부사, 그죠? 관형사, 명사, 부관관, 안 되네요, 그죠? 훨씬 길다, 훨씬 짧다. 이게 뭐예요? 부사.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붙여 쓰기 어렵습니다, 그쵸? 붙여 쓰기 어려워요, 그죠? 붙여 쓰기 어렵습니다. 선생님, 훨씬 더는 부부잖아요. 그렇죠? 부부죠. 그럼 붙여 쓰시죠. 아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단음절 단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선생님, 관명이잖아요. 붙여 쓰시죠. 안 되죠. 단음절이 아니죠. 처지가 비슷한 애들끼리 붙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얜 가진 게 너무 많아. 두음절이야. 얜 한음절이야. 한쪽이 기울어. 둘이 부부가 될 수가 없어. 이런 얘기죠. 자,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더 큰 이 책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밑에 있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더 못 간다. 이거 하나만 예로 들어볼까요? 자, 이 경우에는요. 얘는 당연히 용언이 되겠고요. 그쵸? 가다 동사입니다. 동사 용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못이라는 건 부정부사죠. 그 다음에 더 관형사인지 부사인지 헷갈리면 더 먹어 해보시면 되죠. 부사네요. 그죠? 동사를 수식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 부부예요. 그럼 부부는 붙일 수 있겠네요. 단음절이니까 둘을 붙여 써서 더 못 간다. 이렇게 하면 되긴 안 돼. 왜 안 돼? 부부가 언제나 가진 것이, 얜 가진 게 많고 얜 가진 게 없어서 둘이 부부가 될 수 없었어. 얜 가진 거 똑같아. 그래서 둘이 부부가 될 수 있어가 아니라 얘네들은 성격이 안 맞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못이라는 것 자체가 잘 어울리지가 않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는 얘의 의미나 굉장히 유사하고 성격이 굉장히 잘 맞는 녀석들이에요. 근데 얘는 성격이 굉장히 착하고 얘는 성격이 되게 못됐어요. 그 둘이 살면 얘가 굉장히 고생하고 두들 맞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살 수 없다. 자, 꽤 안 마찬가지죠.
늘더 이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이 늘더를 붙여 쓰고 싶은 욕망을 대한민국 국민이 가질 리가 없어요. 늘더 꾀한 더못 붙여 쓰고 싶은 욕망을 갖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에 제가 제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진정한 한국인이 되는 길은 띄어쓰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음절 단어의 연속을 어떻게 붙여 쓰고 띄어쓰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갔어요. 자, 요건요. 앞에 제가 용언을 설명하면서 이미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재를 만들면서 이걸 반복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헷갈린 부분이기도 하고 원래는 이 띄어쓰기 단원을 다 없애버리고 앞에 있는 부분에서 다 싸그리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다시 공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시 공부하기 힘들 것 같아서 꼭 필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연결해서 공부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고 빠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앞에다 놓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뒷부분에 반복할 수도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뭔지 여러분들 개념을 아실 것이고,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붙여 써도 되는 경우와 띄어 써야 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머릿속에다가 하시면 되겠어요. 붙여 써야 하는 경우 제일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아어죠. 아와 어의 보조적 연결어미일 때 붙여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양척, 만체, 법득법, 번 이거죠. 양척, 만체, 법득번 그죠? 양척, 만체, 법득번 이거죠. 양척만체, 법득번 이거예요. 양척만체, 법득번 이 녀석들. 양척만체, 법득번 이 녀석들은 쉽다, 하다, 척하다, 듣쉽다 이거 붙을 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의존 명사라고 보는 거죠. 의존 명사로 보고 뒤에 하다, 쉽다 뭐가 붙은 거죠? 동사가 붙은 관계로 어디서요?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본다 그랬어요. 근데 이 녀석을 규범을 설명할 때는 양쉽다, 양하다, 척하다, 만하다, 체하다, 법쉽다, 듣쉽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붙일 수가 있어요. 어울리는 녀석도 있고 안 어울리는 녀석도 있는데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아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합된 녀석에 대해서 규범에서는 이 녀석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용언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양척만체, 법득번을 보조용언이라고 보고 있고 이 보조용언 같은 경우는 앞에 붙였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조용언이 거듭될 때 앞에 보조용언만 붙여 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본용언 하나 나오고 보조용언이 두 개야. 부인이 둘이야. 남편이 하나 있고 부인이 둘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둘을 싸그리 붙일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녀석만 이렇게 붙여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띄고요. 얘는 붙여 쓰라. 뭐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음절이 결합한, 단음절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부부와 관체가 붙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단음절이 결합된 합성어인 경우, 그죠? 단음절이 결합된 합성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용어를 붙여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디귿은 이번에 리을은 단음절 합성어.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라고요? 아어 양척만체 법득번 그 다음에 보조용언 두 개일 때, 그 다음에 단임절 합성어. 얘를 머릿속에다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꺼져간다, 꺼지어간다니까 어가 붙어있죠? 그래서 얘는 붙여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읽고 있다에는 고가 들어갔죠. 보조적 연결어미가 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거 보조적 연결어미 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걔는 붙여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올 듯 싶다 같은 경우 듣쉽다가 보조용언인데 양척만체 법득 뜻에 있었죠. 그래서 듣쉽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앞에 본용언 뒤에 붙여 쓸 수 있다. 그래서 올 듯 싶다 붙여 쓴 거 보이시고요. 되어가는 듯하다 이거 보세요. 그죠? 가는 듯하다. 자, 얘를 이렇게 빼놓고 보면 듯하다니까 양천만체 법득번이니까 이 녀석 얘하고 이렇게 붙였을 수 있겠는데 띠기링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여기 뭐예요? 또 용언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얘는 첩 중에 조금 이렇게 부인 중에 조금 밀리는 부인이에요. 별로 안 좋은 얘입니다. 미안합니다. 얘는 붙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앞에 것을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싸그리 다 붙이거나 뒤에 것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빛나다 나와있죠? 빛나다. 빛나, 보인다. 그러면, 뭐예요? 단음절. 빛과 나다, 단음절이 합해진 합성어니까 얘 붙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양척만자의 법대번, 그 다음에 보조용은 2개, 단음절의 합성어의 경우에는 붙였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그 의존명사 동사, 요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붙였을 수 없고 띄었어야 하는 경우.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아어가 아닌 경우예요. 그죠? 아어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띄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어인 경우에도 띄었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서가 붙어 있는 거.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서가 붙어 있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기를 잡아본다. 붙였어도 돼요. 그죠? 아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의미상 여기에 서가 원래 있는 녀석이라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고기를 잡아본다라는 얘기는 한번 시험 삼아, 그죠? 시험 삼아 시도한다, try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잡아서 본다라는 얘기는 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죠? 피라냐가 있대. 제가 내 다리를 뜯으려고 그래. 이빨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잡아서 볼까? 했을 때는 본용어가 본용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띄었어야 된다. 그래서 서가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이냐 아니냐를 따져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사예요. 조사는 앞말에 본용언에 들어있든 혹은 보조용언에 들어있든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절대로 붙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그 예문 한번 볼까요? 읽어도 보고, 요거 있죠? 읽어도 여기 있죠? 보고. 여기 보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띄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비가 올 듯도 하다. 듯하다는 붙여 쓴다 그랬는데 올 듯도 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듯하다가 보조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조용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죠? 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녀석도 역시 붙였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보조용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 요거 했고요. 그 다음에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합성동사. 자, 예를 보시면 자, 리을 합성동사인 경우 뭐예요? 떠내려가다가 합성어이면서 합성동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음절의 합성어하고 그 다음에 합성동사하고 구분을 잘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어가 붙으면 붙였을 수 있다. 그러나 서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아어가 아닌 녀석은 당연히 띄어쓴다라고 연결을 하면 그냥 한 세트로 세 가지가 정리가 될 것이고요. 양척만제법득번은 반드시 그냥 외워주시면 편할 것 같고요. 됐죠? 그 다음에 보조용언 2개. 그 다음에 단음절의 합성어는 얘하고 반드시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사는 앞에 본용언에 들어가든 보조용언에 들어가든 어쨌거나 조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얘네 둘이 어때요? 이 서가 들어가는 거나 요거가 들어가는 거나 좀 연결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녀석들을 다 정리를 해 주시면 본용어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본용어과 보조용언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공부했었던 거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고유명사하고 그 다음에 전문용어예요. 고유명사와 전문용어. 사실 뭐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 그냥 명사잖아요. 품사 중에 하나, 단어 중에 하나니까 띄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문용어도 마찬가지죠. 전문용어도 당연히 띄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거예요. 근데 고유명사가 여러 개가 겹쳐지거나 전문용어가 여러 개가 겹쳐지거나 고유명사에 어떤 녀석들이 결합되거나 했을 때에 붙였을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 혹은 반드시 띄었어야 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자, 성과 이름과 호와 자. 네, 성과 이름과 그 다음에 호와 자 이런 거 있죠. 자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지금 뭐 쓰진 않습니다만
호도 이건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호를 붙이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성과 이름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옛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호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박지원, 박연한, 박중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은 박요 이름은 지원이다. 그러면 붙여 쓴다. 그래서 박지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호가 뭐냐면, 호가 뭐예요? 호가 연함이다. 그러면 박연함.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가 박중리. 자, 호나 이름이나 성 이들은 모두 다 붙여 쓴다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다음의 경우에 띄어 쓴다라 그랬는데 요 녀석이 앞으로 가요. 요 녀석이 앞으로 가게 되면 자가 앞으로 가게 되면 연암박지원, 그죠? 요 녀석이 앞으로 가면 연암박지원, 중리박지원, 요 녀석이 이렇게 앞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그림상으로도 얘를 붙였으면 굉장히 이상해요, 이름이.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띄었어야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호칭과 관직명, 얘네들이 중요하죠? 호칭이나 관직명 반드시 띄어쓰게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김씨 아저씨 이렇게 띄었습니다. 그죠? 예, 호칭, 관직명, 그죠? 김과장, 김선생님 전부 다 띄어쓰게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과 이름을 구분해 주어야 할 때 얘를 붙이게 되면 남국민이라고 했을 때 남국민인지 좀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황보, 이 두 글자의 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띄어야만, 그죠? 그래서 황하고 하면 또 이름이 또 희한한 이름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띄었을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름에 대한 얘기였고요. 고유명사 단위별로 묶어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한국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이거 보세요. 대학은 대학인데 무슨 대학이냐면 대학의 이름은 한국이란 대학이에요. 그 한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학교가 있고요. 그죠? 그렇다면 단어 하나죠. 그죠? 한국대학교에 뭐예요? 인문을 다루는 그런 대학이 있죠. 인문대학. 인문대학 내에 국어를 다루고 국문학을 다루는 과가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고유명사 여러 개가 쭉 늘어져 있죠. 정말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에는 싸그리 붙여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대학은 대학인데 무슨 대학? 한국대학. 그죠? 붙여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대학은 대학인데 무슨 대학? 인문대학. 그죠? 국문학과는 국문학과인데 무슨 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이런 식으로 묶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한국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라고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방송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평가실 경영평가분석부. 이것도 마찬가지죠. 방송공사는 방송공사인데 그 방송공사가 무슨 방송공사냐? 문화방송공사냐? 한국방송공사다. 그래서 한국방송공사 묻고요. 본부인데 무슨 본부? 기획본부죠. 뭘 기획하느냐? 바로 경영을 기획한다는 얘기예요. 경영기획본부. 그 다음에 평가하는 곳이다. 무엇을 평가하느냐? 경영평가를 하는 곳이다. 그런 실이다. 그 다음에 경영평가를 분석하는 경영평가 분석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묶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답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단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설, 부속, 직속, 산하 이런 말들은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띄어써서 써줘야 된다. 띄어써줘야 된다. 그래서 학술은 부속 이렇게 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속은 언제나 앞뒤를 띄어서 부속, 부설, 직속, 산하 앞뒤를 띄어서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학교 선생님이 되시려고 하는 분이거나 아니면 교육 공무원이 되시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겠네요. 무슨 부속 고등학교, 부속 중학교 뭐 이런 거 많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전문 용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 용어. 자, 전문 용어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원칙인데 그 원칙에서 약간 벗어난 녀석들이 있어요. 그렇다. 원칙에서 예외 상황을 줍니다. 붙여 쓸 수 있어요. 붙여 쓰는데 붙여 쓰려면 너희들 완벽하게 전부 다 싸그리 붙여 쓰라. 얘하고 다릅니다. 전문 용어는 얘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다. 그러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띄어쓰는 게 원칙이나 복잡해요. 붙여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울리는 녀석들끼리 붙여쓰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유명사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 경우는 전문 용어인 경우에는 싸그리 다 붙여 쓴다는 얘기죠. 싸그리 다 붙여 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그 전문 용어 중에 수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한 도면 그리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어요. 간단한 도면 그리기. 그렇다면 도면 그리기 이 경우에는 간단한 수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이런 거죠. 감자찌개 달걀 삶기.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원칙은 이렇게 다 띄었어야 돼요. 띄었어야 하지만 수식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붙였어도 모양새가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감자찌개 달걀 삶기를 붙였습니다. 오, 선생님 이런 거 왜 해야 돼요? 이걸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잡지를 만들어야 돼요. 무슨 소식지를 만들어야 돼요. 제목을 만들죠. 그죠? 요번에 우리 구청에서 구민을 위한 무엇을 준비하였습니다. 강사 누구누구 선생님을 모시고 감자찌개와 달걀 삶기에 대해서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붙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런 원칙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분류학상 동식물명 마찬가지죠. 포유동물, 너도밭나무, 사과나무, 며느리, 마플. 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렇게 그 전문 용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녀석, 출제 가능성이 높은 녀석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실전에는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녀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나서 선생님에게 저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사업장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업무를 보실 때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교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버리는 그날까지, 그죠? 대한민국을 버리는 그날까지 책꽂이에 딱 꽂아주시고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내가 무슨 산림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공문을 써야 되는데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너도 밤남을 해야 되나? 아니지. 분류학상 동식물명은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이렇게 찾아보시고 얘는 그냥 붙여 쓰는 것이 정석이다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녀석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부분은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녀석이고요. 뒷부분은 그런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를요, 다 펼쳐놓고 공부하려고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조목조목 묶어서 어떤 연관관계를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그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 세 번째 시간에 내용 정리가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정리 노트 만들기 바로 암기하시고 정리 노트 만들기 한번 넣어보시고 내가 뭔가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신 후에 문제 푸시고 문제 풀이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노트까지 다 만드셨으면 이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띄어쓰기 규범에 대한 문제풀이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다음 문장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뭐냐 그랬어요. 제17대 대통령은 박말동이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할 수 없으니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박말동 아저씨. 제17대.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일단은 제죠. 이 제는 뭐라 그랬어요? 그죠? 접두사입니다. 접두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녀석하고 붙였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뒤에 수사하고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17 한 다음에 의존명사죠.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제17 하고 띄어 쓰고 붙여 쓰고입니다. 되십니까? 자, 얘는 반드시 붙였어야 하고 얘는 붙였을 수도 있고 띄었을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순서를 나타낸다면 차례를 나타낸다면 붙여 쓰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다 붙여 쓰는 것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고 여기 띄는 거 가능하죠. 원칙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략이 되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순서를 나타내는 것은 계속되기 때문에 붙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나 여기 뭐예요? 접두사를 띄어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숫자와 관련된 수와 차례 수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나는 이제 3학년이다. 그랬어요.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순서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순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붙여 쓰는 것 가능하다. 11시 시간, 그다음 시간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때에도 붙여 쓰는 것이 가능하다. 됐죠? 2년 6개월의 여행이라 그랬죠? 이건 기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기간, 수효를 나타내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띄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6개월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띄었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 단위로 띄어 쓴다 그랬어요. 숫자 나왔습니다. 만 단위로 띄어 쓴다. 그래서 뭐예요? 1단위 다음엔 만, 그 다음엔 억이라 그랬죠. 그래서 억만이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억만이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보실 필요 없고 만 단위 띄었나 보시면 돼요. 만 단위 띄었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억 단위 띄었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억 단위 띄었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놓고 여기 띄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붙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정답이 3번 되시겠습니다. 자, 만 단위. 자, 그 다음 문장에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뭐냐 그랬어요. 한 음절이라 그랬죠. 한 음절이 연속되고 있을 때는 붙였을 수 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부사 플러스 부사, 부부. 근데 이 부부는 어울릴 수 있는 부부만 결혼해야 되지 어울릴 수 없는 부부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따로 떨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관형사하고 재현, 관체, 명사가 된다 그랬죠. 자, 요 관계일 경우에는 우리가 붙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사이기 때문에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속된 이름절이기 때문에 붙였을 수 있다. 띄어쓰는 게 원칙이나 붙여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겠고요. 자, 그 다음에 큰 집이라고 했을 때 집은 체언이고 명사고 큰이 앞에서 수식하는 관형사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도 하나의 세트를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와 큰을 이렇게 붙였을 수도 있고 띄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큰 집을 붙였을 수도 있고 띄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아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새아기는 붙였어야 합니다. 이렇게 띄었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쓰는 거 가능합니다. 1번 괜찮죠? 근데 이거 뭐 더 큰 안 되죠. 자, 안 됩니다. 부사와 관형사를 결합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4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밥을 다 먹어간다 그랬어요. 본용어과 보조용어이네요. 어가 붙은 다음에는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옳듯하다. 그렇죠. 양청만체 뜻번 기억나시죠? 듣 들어갔습니다. 듣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붙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깎아 드린다 그랬어요. 깎다와 드린다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관계이냐? 얘가 항상 주의하라 그랬죠? 그죠? 깎는 행위와 드리다라는 행위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본용어과 그 다음에 본용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잘못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놓치다, 그 다음에 번 나왔네요. 그죠? 법득번 나왔습니다. 붙였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붙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내가 던진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급하게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랬어요. 자, 나가버렸다 그랬습니다. 나가버렸다. 그럼 여기 뭐예요? 나가다, 이름절식 만나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이니까 이 녀석은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되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네요. 손을 대다 합성어 이름절로 만들어졌을 때는 붙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도와, 돕다, 그 다음에 주다, 그 다음에 만하다. 이렇게 본용은 보조용, 보조용어는 두 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앞에 두 개의 본용과 보조용어를 연결해 줄 수 있다 그랬죠? 요거 마찬가지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되다, 가다, 듣하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본용어이 하나이고 보조용어이 두 개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싸그리 붙여 쓰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붙여 쓴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본보보다 그럼 어떻게 된다? 본보를 붙이고 얘는 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고요. 자, 7번 들어가겠습니다. 민우씨, 김과장님, 연암 박지원. 자, 성과 이름은 당연히 붙였어야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호,
호라든가 자 같은 경우에는 호나 자는 뒤에 나올 때는 붙여 쓰는 것이지만 앞에 나올 때는 띄어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김 과장님 했을 때 과장님이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직책이죠? 이런 경우는 띄어 써야 되고 호칭으로 씨를 붙일 때도 역시 띄어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잘못됐고요. 자, 그 다음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관리부 동물관리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관리과는 관리과인데 뭘 관리하지? 동물을 관리하는군.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관리부인데 뭘 관리하지? 사업소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사업소는 사업소인데 무슨 사업소? 관리사업소. 뭘 관리하지? 대공원을 관리해. 대공원은 어디 대공원이지? 대공원은 어디 대공원이지? 서울에 있는 대공원. 싸그리 묶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지금 선생님이 한 방법을 잘 보세요. 그죠? 자, 이게 그렇게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할 녀석은 아닙니다만 갑자기 등장하게 된다면 당황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지금 선생님 말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신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낯선 것들도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에서 벗어난 거. 자, 무슨 예냐면 전문 용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명사가 용어의 관형사형으로 된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때,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접속조사로 연결될 때, 그럴 땐 뭐예요? 붙여 쓰지 않는다라 그랬어요. 전문 용어는 붙여 쓸 수 있는데 붙여 쓰지 않는 것, 간단한 도면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그죠? 쓸모가 있는 주머니 수식하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노래 이런 식으로 수식하게 됩니다. 도면 그리기, 도면 읽기 역시 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경우는 뭐예요? 양 세트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접속조사로 분명히 연결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세트로 둘이 묶어줄 수 있을 때 짝이 맞을 때는 붙여 쓸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9번이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통해서 추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알겠어요? 자, 대한중학교 붙여 쓸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이걸 허용했고요.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이렇게 붙여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짝을 이룰 수 있는 녀석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녀석들을 붙여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한 부서, 얘는 붙여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얘는 어딘가 소속될 때, 그죠? 주의할 녀석이었어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단어씩 붙여 쓰는 것, 보니까 두 개 단어 붙여 쓰는 것이 보여졌습니다만은, 그러란 얘기는 아닙니다. 짝이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두 개씩 이루어졌을 뿐이지, 언제나 두 개씩 짝을 이루어서 쓰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죠?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원칙입니다. 원칙은 띄어 쓰는 거예요. 근데 붙여 쓸 때는 의미 단위로 붙여 쓴다. 그 다음에 부설은 존재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띄어써야 한다. 요거 주의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 세 번째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 가는데요. 네 번째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 띄어쓰기의 본령, 산맥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의 것이 띄어쓰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신다면 뒤에 것들은 정말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자, 부수적인 것들 이제 하나 처리했고요. 이제 마지막 단원 띄어쓰기 정리하시면 띄어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